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강의를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참고로 미리 말씀드렸는데, 선생님과 점수 상담 요청하신 분 있잖아요. 제가 어제도 강의가 있었고, 오늘 또 강의가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틈틈이 하긴 해요. 점수가 좀 밀려 있는데, 선생님 오늘 강의 끝나고, 오늘 밤부터 해서 내일 아침까지 밤을 새서라도 다 해드릴게요. 한 200개 밀렸어요. 지금까지 한 1,500명 정도를 상담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밤샘 하고 하다 보니까 밤낮이 거꾸로 돼가지고 어제 강의를 좀 걱정했거든요. 그나마 다행히 조금 제자리 찾아왔어요.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지금부터 자 할게요. 자, 제가 2025년도 두 번째 강의죠. 어제 처음 강의했고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근데 강의할 때마다 선생님이 강의를 25년 동안 했거든요. 근데 선생님 강의를 듣고 제가 얼추 계산해 보니까 현직으로 근무하신 분들이 약 13만 명에서 15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대부분 좀 오래전에 들었던 분들은 대부분 최소한 팀장급 정도는 다 돼 있겠죠. 그 정도로 25년을 강의했어요. 자, 그런데 저는 항상 제자리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나이가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요. 내가 젊었을 때부터 강의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강의를 하는 대상자들은 다 똑같아요. 근데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해년마다 성향들이 조금씩 바뀌어요. 뭐랄까요, 좀 요즘에는 MZ세대라고 해가지고 자기 주관이 점점 들었다. 옛날에는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이런 어떤 스타일이었거든요. 요즘 MZ세대들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강의할 때도 항상 거기에 맞추려고 하니까 좀 많이 좀 힘든 부분도 사실 좀 있긴 있어요. 자, 그냥 한번 해본 소리고요. 아무튼 좋습니다. 갑자기 좀 긴장을 해가지고 선생님이 강의가 잘 안 되는데 스무스하게 잘 안 넘어가는데 금방 풀려요. 자, 최근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최근 우리나라의 가장 어떤 이슈라면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탄핵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쟁이 이것이 가장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죠. 자, 왜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먼저 하냐면 사실 이 탄핵 정국 때문에 여러분도 좀 아시겠지만 뭐 뉴스 들어서 다 아시겠지만 작년 대비해서 우리나라 그 소상공인들 있죠. 약 13,500곳 정도가 다 폐업을 했어요. 소상공인들만. 물론 그 외에 주가, 우리나라 주가 빠진 거라든가 기타 등등 그런 거 하면 경제적인 손실은 진짜 수백조 원에 달할 거예요. 경제적인 손실이었겠다.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어떤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또 우리나라에 어떤 미칠 그런 어떤 다양한 어떤 나쁜 영향들. 예를 들면 중소기업들이라든가, 알다시피 대표적으로 자동차, 업계라든가 직격탄 업계고, 수없이 많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 어떤 어려운 어떤 일이 당했을 때에 그 일을 해야 될 일, 그 일을 풀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공무원의 역할이 사실 많이 중요해졌어요. 지금 여러분들 단순히 공무원을 하기 위해서 그냥 안정성 이런 어떤 생각으로 공무원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막상 여러분들 공무원 일을 해보면 많이 힘들어요. 이제 실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예전하고 달라가지고 거의 노가다보다 더 힘들다고. 그래서 최근에 그 MZ세대들이 여러분 다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뉴스 보면 다 뜨지만은 실제 처음에는 공직의 안정성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가요. 근데 막상 1년 정도 해보니까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급여 쥐꼬리 많아죠. 여러분들 고급공무원 사실 170만 원 정도 받잖아요. 그리고 일은 많고, 그죠? 그리고 조직생 특유한 어떤 공직 문화의 조직생활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개인보다는 조직을 이해한다. 그 조직을 이해하는 것이 곧 국민을 이해하는 것이고 결국 나라를 이해하는 것이죠. 그런 어떤 특유한 조직 문화의 어떤 적응도 못하고, 그죠? 그리고 또 요즘의 젊은 세대들, MZ세대들은 뭔가 자기 어떤 주관도 뚜렷하죠. 그리고 어떤 뭔가 창의성이 있고 혁신성도 있죠. 그런데 이제 사실 사기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사기업 같은 경우는 창의나 혁신 이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예를 들면 어떤 좋은 회사에서 어떤 제품을 개발하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예를 들면은 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받아줘요. 그러니까 젊은 MZ세대들의 어떤 창의 혁신적인 그런 것들을 받아줘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자기의 진급이라든가 급여라든가 연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되죠. 그런데 공직사회에서는 이런 어떤 MZ세대의 창의 혁신을 발휘하기가 사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면은 어떤 정책이 있어요.
정책이나 어떤 제도가 있어요. 결국 정책이나 제도는 어떤 우리 공무원들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어떤 제도예요. 정책이나 제도겠죠. 당연히. 자, 그런데,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기존의 어떤 정책을 만들 때 그냥 안전한 길, 예를 들면 뭐 길을 갈 때 돌아서 막 가든 해가지고 안전한 길에서 이 길로 가요. 근데 요즘 MZ세대들은 어쩝니까? 예를 들면 굳이 돌아간 길이 필요가 없어.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예. 근데 이거 의견을 제시해요. 이런 방법도 있어요. 왜 굳이 이런 방법을 선택하고 있나요?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죠. MZ세대들이. 그런데 아무래도 어떤 기성세대들은 어떠니 굳이 이렇게 하면은 이런 어떤 위험이 있어야 이런 어떤 뭐랄까요 좀 굳이 바꾸려고 하지 않은. 그럼 거기서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마찰. 예, 마찰. 그래서 여기서 보통 3년차 되면은 예를 들면은 3년차 정도는 여러분들이 MZ세대들은 뭔가 공직사에서 변화를 주고자 많은 노력을 실제로 해요. 안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도 가지고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기존의 어떤 기성세대의 어떤 문화, 뭔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왜 그렇게 이렇게 가도 가는데, 그러니까 산에 어떤 정상을 돌아가는데 이렇게 가도 안전한데 굳이 이렇게 가면 좀 더 위험할 수도 있어.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어. 기성세대 벽에 막혀버리죠. 그러다가 이제 예를 들면 어떤 MZ세대들은 도저히 이런 거 못 견디겠다 해가지고 그만둬버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면 그래 나도 모르게 3년 지나면은 이런 어떤 문화, 공직사의 특유한 문화 그죠? 빠져들게 돼요. 그래서 요즘 공직사에서도 젊은 꼰대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것들. 그래서 MZ세대들이 이런 어떤 창의 혁신을 발휘하기 힘들어서 그만두고 하는 사례가 10명 중에 거의 한 2명가량이 돼버려요. 1년 안에 합격해가지고 최소 1명에서 2명 정도는 다시 그만두고 다시 사기업을 취업한다 그래요. 그죠? 또 이거 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것들, 아까 지금 조직생활의 특유한 공직생활의 어떤 단체생활을 중시하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그만두기도 하고 그런 사례가 무지하게 많죠. 그리고 생각보다 일이 힘들다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 생각 이상으로. 그래서 이 급여 받고 굳이 내가 해야 돼. 이런 어떤. 그래서 공무원은 어떤 일에 대한 어떤 사명감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헌신이라든가, 이런 어떤 희생, 이런 마인드 없이는 사실 여러분들 버티기 많이 힘들어요. 그죠? 실제로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공무원을 좀 해야겠다. 그런 어떤 면접 준비 과정에서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 점을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왜 이야기했냐? 먼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대체 공무원이 뭐냐? 도대체 공무원이란 게 뭐냐? 자, 이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자, 이것이 일반적으로 사기업과 다른 점이 답니다. 자, 공무원의 목적이 있어요. 공무원의 목적. 왜 공무원이 존재하느냐? 이걸 먼저 알고 들어가야 돼요. 자, 공무원의 목적은 공익실현이 있어요. 공익실현. 공무원의 목적은 공익실현이 있는데, 이 공익실현을 좀 풀어서 설명하면 어떤 말이냐면은 국민의 어떤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하는 사람, 국민의 삶의 질의 삶의 질을 어떤 기여하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보통 공무원이라고 해요. 좀 풀어서 설명하면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고 안전을 책임지고 재산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공무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곧 헌법의 최우선 가치이기 돼요. 헌법에 여러 가치가 있어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어떤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고 안전을 책임지고 재산을 보호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헌법의 최우선 가치가 공무원의 역할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러한 어떤 공익실현을 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자세, 공무원으로서 여러분들이 갖춰야 할 자세죠. 이런 공익실현을 하는데 반드시 갖춰야 할 자세를 우리는 공직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공직가치.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들 국가직 구급에서 예를 들면 5분 발표에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 면접을 보는 것이 바로 공직가치에 대한 어떤 이해를 잘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거예요. 참고 사례를 주고 참고 자료 간단하게 A4 용지 2분의 1 정도. 그죠? 그 참고 사례를 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대표적인 공직가치를 유추하고 거기에 대한 실천 방안을 예를 들면 발표하는 것이 5분 발표예요. 왜 구급에서 여러분들한테 그만큼 공직가치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공직가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직 면접의 핵심은 좀 이따 자세히 내가 사례까지 들어서 설명하겠지만, 국가직 면접의 핵심은 바로 이 공직가치에 대한 이해. 다시 말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공익실현을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할 어떤 자세,
이 공직 가치를 제대로 이해만 하면, 그러니까 결국 국가직 구급의 면접 과정은 누가 빨리 공직 가치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할 수 있느냐, 이걸 평가하는 것이에요. 이것만 알면은 국가직 면접의 90%는 다 끝나요.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선생님이 세부적으로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공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공익 실현이라겠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기억할 것이 공무원의 어떤 목적 중에 하나가, 자, 풀어서 설명하면, 간단히 말하면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의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라겠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뭘 기억하더라? 사회적 약자라고 말하죠. 사회적 약자, 상당히 중요한 말이죠. 사회적 약자한테 좀 더 배려하고 관심을 갖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사회적 약자가 뭐요? 이렇게 쉽게 우리나라 대부분 정책이나 제도를 보면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어떤 정책과 제도가 대부분 90% 이상이에요. 그리고 어떤 정책을 하더라도 항상 우선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사회적 약자의 정의가 뭐냐?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 여러분들은 사회적 약자면은 단순히 취약계층, 저소득계층, 어르신들, 노인분들이, 장애인 어떤 장애인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 약자라는 것은 범위의 대상은 우리 온 국민이 다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직렬에 따라서 사회적 약자의 대상으로 다른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뭐가 있냐? 그러면 사회적 약자라는 건 추상적이죠. 아니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깨야 돼요.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취약계층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사회적 약자는 뭐더라? 우리 국가죠. 다시 말해서 공무원이죠. 반드시 우리 국가가, 우리 공무원들이 법과 정책과 제도를 통해서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그 도움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대상자들을 우리는 사회적 약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그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각 직렬별로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단순히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죠. 우정사업본부다. 예를 들면 우정사업본부의 사회적 약자는 누구겠냐 그 말이죠. 다양하겠지만 예를 들면 산골이나 어촌이라든가 농촌 이런 데 우편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 맞죠? 그죠? 예를 들면 그러면 관세직이다. 그죠? 최근에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우리나라 어떤 특히 중소기업들 있죠. 중소기업들, 조그마한 기업들, 대기업이 아니라. 물론 대기업도 당연히 우리가, 당연히 신경을 써줘야 되겠죠. 중소기업들.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관세직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선거행정직이다. 선거행정, 대표적인 거소투표 같은 것이 있잖아요. 노약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별도의 어떤 투표함을 만들어주는, 투표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배려들이죠. 그죠? 자,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내가 검찰개다. 그러면 예를 들면은 범죄를 저질렀어. 절도를 저질렀어. 알고 보니까, 예를 들면 생계형 범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기존에 전과도 없어. 과연 이 사람한테, 법원에, 소위 말해서 재판에 넘길 것인가 말 것인가. 소위 말해서 기소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런 어떤 문제. 그런 것도 사회적 약자죠. 그죠? 검찰직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교정지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뭡니까? 수용자들이 되겠고. 그죠? 그러니까 직렬마다 예를 들면 사회적 출간직이다. 출간직이면 예를 들면 불법 체류자들 있죠. 어떤 A라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은 체류자를 통해서 예를 들면 허가를 받고 한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불법 체류자를 고용해갖고 임금 적게주고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의 그 출간직의 사회적 약자는 누구더라? 그러면은 이러니 정상적인 어떤 기업을 하는 일을 하는 그런 어떤 기업들이 피해를 봐요. 그죠? 그 사람들을 그래서 불법 체류자를 우리가 잡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일반 행정제도가 뭔데?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는 워낙 방법이 많죠. 예를 들면 내가 문체부에서 예를 들면 문화향유권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더라. 그러면은 문화향유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어떤 산골이라든가 농촌이라든가 그런 데 가서 문화향유를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그잖아. 기타 등등. 그런 정책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아요. 일반 행정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공무원들 이런 어떤 한마디로 우리의 어떤 정책과 제도로서의 반드시 도움이 줘야 될 사람들. 예를 들면 국제에서 근로장려금이라는 걸 주죠. 근로장려금이 뭡니까? 쉽게 하면 이거예요. 예를 들면 죽어라고 일을 해요. 죽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들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돈으로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우리는 모른 척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예를 들면은 어떤 기준을 정해가지고 예를 들면 그만큼 돈을 주는 거예요. 매딩 가족이 얼마 주고 매딩 가족이 얼마 주고 근로장려금이다. 그렇잖아요. 사회적 약자.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정책 우리나라 대부분 정책이 수천 개 수만 개예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러한 것들 대부분 90%가 사회적 이상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배려예요. 그런데 공무원이 도대체 왜 힘들어? 아까 내가 잠깐 이야기했죠.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어. 그러면 대기업도 피해가 있어. 그래 안 그래? 그렇다고 해서 어떤 중소기업만 우리가 지원해 줄 수는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상황형에서 선택형에서 그런 문제가 아주 많이 나와요. 예, 선택형에서 좀 이따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지만, 그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중소기업만 우리 공무원들, 우리 국가가 여러분들이 도와준다면 대기업 반발이 있겠어요? 우리도 피해 있는데, 우리도 피해가 있는데 왜 우리는 안 해줘? 반발이 있겠죠. 그래서 공무원 일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수와 소수를 조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공무원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배려라든가 그런 것들을 우선하는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다수가 있죠. 사회적 약자가 아닌 다수가 뭔가 어떤 피해가 내가 좀 인정해주는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랄까요? 국민적 합의랄까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무원 일이 힘든 거예요. 단순히 어떤 사회적 약자만 도운다면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 눈치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일이 힘든 거예요. 그걸 조화롭게 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공무원의 역할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공직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 그 말이죠. 공직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예. 얘기해서 설명. 그래서 오늘 강의는 선생님이 매년 특강을 조금씩 다르게 진행을 합니다. 선생님 작년 로프 특강, 재작년 로프 특강 다 있어요. 공단에 가면. 선생님이 해년마다 다르게 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흐름을 봐요. 흐름을. 작년 면접을 흐름을 했더라. 올해는 이런 쪽을 좀 강조해야 되겠다. 올해는 또 이런 쪽을 강조해야 되겠다.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세워요. 그죠?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어떤 평점 요소 있죠. 4가지 있죠. 예, 작년부터 바뀌었죠. 평점 요소가. 예를 들면은, 아시다시피 여러분, 뭡니까? 소통 공감, 헌신 열정, 그 다음에 어떤 책임 윤리.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책임 윤리, 소통, 헌신 열정, 장애혁신. 그죠? 예, 이 4가지의 이 중심으로 이걸 제대로 그게 평점표잖아요.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요소예요. 면접 볼 때 그걸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해. 예. 우리는 평점 요소가 중요해요. 그걸 통해서 경험형 과제를 어떻게 녹일 것인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상황형 과제는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지,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설명할 거예요. 그죠? 그것만 알면 여러분들은 사실 공무원 면접을 앞으로 준비하는 데 있어서의 큰 어려움은 없을 거란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 중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일배속컷에 대한 이번에 새롭게, 예를 들면은 뭡니까? 선택 과목 있죠? 선택 과목, 합산에 따른 변수들이,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지방직하고 국가직의 병행 전략 같은 거, 근데 그런 것 중심으로 오늘은 좀 진행을 할 거예요.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할 내용은 바로 4가지 평점 요소에 대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니, 그것이 면접의 다니까,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이, 쓸데없는 거 있잖아요. 공부하는 거. 그런 것들 좀 지적해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자, 그 점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먼저 강의를 하기 전에 선생님이 적어놨잖아요. 위에다가. 자, 첫 페이지 보시면 공무원 면접은 꿈을 이루는데 마지막 관문이다. 그랬습니다. 자, 힘든 경쟁률을 뚫고 밤잠을 설쳐가며, 자, 그리고 내가 현강생들한테는 미리 말씀드렸는데, 선생님이 제가 이가 5개가 지금 빠져 있어요. 하나는 지금 나사를 한 상태고 나머지는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가끔씩 발음이 조금씩 좀 흐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점은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좀 해서 더 들어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 말을 못 알아먹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미리 내가 양해를 드릴게요. 자, 아무튼 어쨌든 면접은 또 하나의 시험이다. 그래서 성적에 상관없이 간절함을 가지고 하자 그랬습니다. 자, 공무원 면접은 누군가에게는 인생이 걸려있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해보자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올해는 수험 생활을 좀 끝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자, 첫 번째 선생님 있잖아요. 먼저 공직사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사기업 면접을, 이렇게 사기업을 다녔다거나 사기업 면접을 보신 분들은 공무원 면접은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업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하고 우리 국가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조직에서 원하는 인재상은 완전히 달라요. 정반대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은 차차 여러분들이 뭐 어떤 오늘 강의를 통해서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면접 준비를 하면서 혹은 뭐 강의를 통해서건 그런 것들은 반드시 어떤 피부로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의 인재상은 뭐더라? 한마디로 핵심은 포인트는 이거예요. 예를 들면은 국민을, 그죠? 우리 국민을 내 가족처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족 중에 있잖아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어려운 일에 이런 어떤 뭐 예를 들면 관세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탄핵 정국으로 해서 정말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예를 들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러면 뭔가 도움을 청해서 여러분들은 공무원이야. 혹시 어떤 공무원이나 국가로부터 국가 이꼬르 공무원이니까 그죠? 자, 공무원으로부터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찾아오겠죠. 아니 찾아오기 전에 여러분 가족이니까 별의별 방법을 찾아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보겠죠. 혹시 우리 부처에서 도움이 안 되면 다른 부처에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볼 것이고, 다른 부처에서 도움이 안 되면 뭔가 지자체에서, 국가에서는 안 되면 또 해당 지자체에서 뭔가 도움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 찾아보고, 이것은 법적으로는 안 되는데, 법과 규정으로는 안 되는데, 법과 원칙으로는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이와 같은 선례가 있는지, 일처리 선례가 있는지 찾아봐서 도와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이 가족이라면, 여러분 형제라면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그처럼 우리 공무원들은 바로 우리 국민을 내 가족처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뽑는다는 것을, 그것을 면접 과정에서 질의 과정에서 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죠? 뭔 말인지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상당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지금 말한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선생님 내가 어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생각해 보세요. 법과 원칙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보세요. 법과 원칙으로 안 돼. 법과 원칙으로 도와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민원인 혹은 뭐 기업이 어떤 최근에 어떤 나쁜 어떤 경제 상황이 나빠져서 도움을 필요로 해서 왔어. 그런데 현행 법과 원칙으로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너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 많이 하죠, 면접에서. 그러면은 법과 원칙이 없어. 여러분들은 무조건 그렇게 해요. 공무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일해야 된다. 항상 이러는 것이 머리에 들어가 있죠. 아니요, 민원인님, A님, 사실은 지금 사정에 딱한 것은 알겠지만, 지금 우리가 법과 제도로서는 도와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 다른 방법을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겠지. 그것은 좋은 공무원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방금 내가 이야기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사람 내 가족이라면, 방금 내가 정답을 알려줬잖아요. 법과 원칙이 없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죠. 관련된 사례라든가 판례라든가, 그죠? 그런 선례들이 있어요, 일처리. 그런 것이 선례들을 찾아봐야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자치단체에서, 지방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찾아보고,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 법과 원칙을 새롭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것은 정말 필요하다. 현행 법과 원칙에는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러한 어떤 법과 원칙의 제정이 필요하더라.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 상부에 건의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가장 지금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더라도 상황령을 풀 때 무지하게 도움이 돼요. 무지하게 도움이 된다고. 상황령 과제 풀 때. 왜 상황령 과제는 일반적으로 애매모호한 어떤 직무 관련 상황령이 요즘에 추세가 비중이 높거든요. 그럴 때 지금 내용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도 웬만한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선생님 이해가 더 쉽게 설명할게요. 자, 공무원의 공무원이 법과 원칙은 공무원들이 일을 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법과 원칙이 결국 국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국민들의 편익을, 국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국민들. 그런데 그 법과 원칙이 국민들에게 피해가 된다면,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그것이 진짜 좋은 법이고 진짜 좋은 원칙일까요? 아니죠. 예전에는 악법도 법이었어요. 중세시대에는. 지금은 현대사회에서는 악법은 법이 아니에요. 우리 공직사에서 법과 제도는 국민들에서 만들어졌어. 그 법과 제도가 혹은 정책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을 개선하고 보완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공직사에서 추구하는 어떤
최근에 가장 추구하는 어떤 우리 공직 인재상 중에 또 하나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 대부분 다 공무원의 적극 행정 사례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적극 행정 사례. 그러니까 선생님 다옥 카페나 그런 데 보면은 적극 행정 사례가 선생님 샘플을 올려놨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5분 발표 참고 자료에 항상 적극 행정 사례는 항상 참고 자료도 최소한 하나씩은 출제가 돼요. 어느 직렬이 출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결국 그것이 바로 공무원의 책임감이다. 예. 공무원의 어떤 역할을 여러분한테 창의성이에요. 그렇죠? 창의성. 예. 왜? 기존의 법과 제도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경험형 과제에서도 거기서 작성이 하게 돼 있어요. 경험형 과제에 첫 번째 쓰는 것이 뭘까요? 첫 번째 쓰는 것이 예를 들면 첫 번째 쓰는 것이 여러분들이 어떤 부처, 가고 싶은 부처하고 그죠? 어떤 일하고 싶은 업무를 쓰게 되죠. 이거 부처. 예, 어느 부처에서 무슨 일을 하고 싶다. 이런 걸 쓰게 되죠. 일반인들 같은 경우. 일반인들이다 문체부에서 예를 들면 예를 들어 문화, 예를 들면 협력 사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거, 기타 등등이. 그렇죠? 그런 거. 뭐 검찰직이야 뭐 답이 정해졌죠. 검찰직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면 검찰직에서 예를 들면 뭐 형사, 두 가지, 보통 어떤 검찰직 같은 경우는 또 행정관하고 보통 수사관 두 개 나눠지잖아요. 예를 들면 여성 어떤 범죄에서 예를 들면 그 중에서 특히 뭐 아동 범죄라든가 이쪽에 좀 관심이 있다. 기타 등등.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죠? 하고 싶은 업무. 그런데 여기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이 면접관이 질문 리스트에 항상 있는 거. 공무원 면접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여러분들이 작성한 내용과 면접관이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만들어진 질문 리스트가 있어요. 그죠? 면접관들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질문하려면 질문 리스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성한 내용 가지고 다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질문 리스트를 통해서 많이 물어보는데 항상 고정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질문 리스트에서 가장 여러분들한테 정책을 주장책 물어보지 않아요. 이 정책 알아? 이 정책 알아? 이 제도 알아? 이런 거 없어요. 공무원 면접에서. 이런 거 없어요. 들어가면서 가지고. 절대 없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것은 뭐더라? 예를 들면 이런 것들. 혹시, 아이고, 공부 많이 하셨네요. 그럼 해당 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 중에요. 본인이 요걸 하고 싶은 업무 중에서 있잖아요. 혹시 가장 마음에 드는 정책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혹시, 그래요? 아이고, 그러면 혹시 그 정책을 공부하셨으면 개선 방안 한번 고민해 봤어요. 이런 거요. 요거 핵심이죠, 핵심. 이 개선 방안이라는 결국 뭡니까? 창의성이죠. 창의성.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책을 공부하는 것은 정책 국가직에서 절대 하지 마세요. 여기서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국가직에서 정책을 주구장창 공부한다? 한마디로 미친 짓이다. 그 말이죠. 아니, 면접관들도 있잖아요. 사실 국가의 정책이라는 제도가 말했죠. 수천 개, 수만 개다고. 그거 다 알고 있을까요? 자기 어떤 부서에서 일하는, 자기 부처에서 일하는 그런 정책들을 알고 있지만 다른 부처 정책이나 제도를 모를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책을 공부하는 것은 가장 마음에 드는 정책 뭔가 그런 거 정도 하나 개선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정책에 따른 개선 방안 2개 정도 준비하시면 돼요. 마음에 드는 정책 하나, 개선하고 싶은 정책 따로따로 하면 돼요. 그래서 경험형 과제에서는 항상 정책 제안이라는 게 들어가요. 정책 제안이 뭐더라? 한마디로 기존 정책이나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선택하면 돼요. 2개 다 적어도 되고 경험형 과제. 그죠? 정책에서. 그리고 나머지 정책들은 5분 발표 또 이 2개만 공부하면 5분 발표 어떤 참고 재료로 쓸 수가 있어요. 그죠? 그 정도만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정책 이런 거 공부할 필요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제도나 이런 것들도. 물론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그다음 이왕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전공이죠. 전공지식. 전공지식 같은 경우도 거의 질문화되지 않아요. 최근 2, 3년 전부터는 거의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 인사처에서도 면접관들한테 말을 해요. 이미 전공지식은 시험을 통해서 필기 시험을 통해서 충분히 검증이 되어 있으므로 그리고 전공지식 관련 질문은 지양해라 그렇습니다. 거의 하잖아요. 단순 전공지식.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물론 가끔씩 요즘에 상황형 과제 같은 거 있죠. 상황형 과제에서 뭔가 전문성을 요구하는, 전공지식을 요구하는 그런 어떤 주제가 주어졌을 때 한두 개 질문할 수는 있어요. 최근엔 그런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면접 공부,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좀 이따 배우겠지만 여러분들은 공무원의 전문성 하면은 뭔가 전공지식이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요. 공직사에서 요구하는 전문성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전공지식이 아니에요.
전문성이라는 것은 공무원 현장에 나와 있는 공직가치 9가지 요소에도 포함되지 않아요.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진 평점 요소에도 전문성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전문성은 상당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에요. 공직사에서 요구하는 전문성은 한마디로 업무 수행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직무 수행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무 수행 능력을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이 뭐더라? 아까 말하니 소통, 공감, 헌신, 열정, 창의, 혁신, 책임, 윤리예요. 이것이 바로 공무원에게 전문성이에요. 이것이 전문성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전문성은 전공 지식이 아니다. 예? 그걸 아셔야 돼요. 만약에 그러니까 쓸데없는 전공 지식 이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 있어요. 뭐 기술직이다 그러면은 뭔가 어떤 경험형 과제에 예를 들면 뭔가 전공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 가끔 한두 개 물어보진 않아요. 요즘에는 짜투리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짜투리 시간이라는 게 뭐냐면 국가직 면접은 딱 30분이 정해졌어요. 30분이 정해졌죠. 5분 발표, 5분 이내의 발표. 그 다음에 5분 동안 후속 질문, 질의응답 10분. 그 다음에 경험형 과제, 상황형 과제 미리 작성해서 제출해요. 예?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읽어보면 돼요. 그죠? 여기다 오픈 특강 자료에도 다 정리돼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경험형 과제하고 상황형 과제는 예를 들면은 면접장 들어가면 20분 동안 두 개가 주어 작성을 하게 돼요. 예? 그러면은 경험형 과제 10분, 상황형 과제 10분, 5분 발표 포함 10분이에요. 그런데 이 30분이란 게 10분 정해진 게 아니에요. 면접관의 성향에 따라 5분 발표가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는 분도 있고, 면접관의 성향에 따라 경험형 과제를 많이 할애하는 사람이 그 차이가 있어요. 10분씩이나 정해진 것이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경험형 과제였던 질문 시간이 면접관이 질문하는 시간이 가장 높아요. 최소한 12분, 많게 20분까지 하게 돼요. 그리고 상황형 과제 같은 경우는 질문 리스트 한 3개 딱 질문해버리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 경험형 과제에 여러분들의 모든 노력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 그리고 경험형 과제만 여러분들이 완성을 하게 되면 5분 발표는 아주 쉬워지거든. 그죠? 그래서 지금은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지만은 좀 이따 강의를 듣고 나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전문성의 의문을 여러분들은 그 전공지식 이런 걸로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면접 준비 시간에 쓸데없는 전공지식에 투자를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예, 그잖아. 나 검찰이니까 형 뽑아서 또 공부해야 돼? 그것은 면접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질문 지양하라고. 물론 면접 자체는 모든 것은 면접관의 자랑이에요. 자랑이지만 그래서 이제 공고를 하죠. 인사처에서 전공지식 같은 거 가르치고 지향해라 이런 식으로 공고를 하는 거예요. 상황형 과제조차도 내가 합격한 직렬과 관계없는 다른 직렬과 연관된 주제가 나와요. 물론 교정직이나 많이 뽑는 지역 있죠. 교정직이나 세무직을 제외하고는 내가 검찰직이면은 관세직 업무와 관련된 주제가 어떤 상황형 과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상황형 과제도 어떻게 보면 약간 파괴된 느낌이에요. 파괴된 느낌.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 상황형 과제 기출이나 이런 거 보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금방 알아요. 해년마다 조금씩 바뀌어요. 그죠? 뭐 아무래도 기술직 같은 경우는 어떤 기술적으과 관련된 어떤 문제들이 조금 더 나오겠죠. 관련된 주제들이. 그러니까 상황형 과제도 이미 파기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국가적 면접은 전 직렬 공통이라고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스터디 같은 거 할 때도 다른 직렬과 같이 하잖아요. 스터디 하는 이유가. 그잖아요. 예? 그러니까 경험형 과제 공통이죠. 전 직렬 5분 발표 공통이죠. 전 직렬. 그죠? 예? 상황형 과제만 조금씩 공안직 계열은 공안직 계열과 관계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 자체가 내가 뭐 출간직이다. 예를 들면 통계주도 같은 걸 본다. 그럼 통계직 주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주제가 상황형이 일반적인 상식, 한마디로 공직 가치에 대한 어떤 공부를 좀 했다면 내 업무와 관련된 주제가 아닐지라도 다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상황형 과제는 상식이다. 예를 들면 창의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이따 시간 되면 상황형 과제를 하나 풀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선생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한마디로 공무원에 대한 어떤 인재상, 우리 공제 추구하는 인재상, 그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고 나면 항상 걱정하는 것이 뭐냐? 선생님한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뭐더라? 선생님, 저 스펙도 없어요. 저 말도 못해요. 사람들 앞에 서면 부끄러워져요. 특히 특별한 내세울 만한 경험도 없어요. 이런 것들이죠. 제일로 그것은, 그런데 비단 그 질문을 한 수험생뿐만 아니라 면접을 준비하는 90%가 똑같은 고민을 해요. 그런데 공무원 면접은 다른 점이 뭐냐면 절대 공무원 면접에서는 스펙 좋은 사람, 이런 사람 뽑는 말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100년 전에도 앞으로 100년 후에도 공직사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바뀌지 않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그러면서 조직 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그걸 공직사에서 가장 100년이라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바뀌지 않아요. 절대 바뀌지 않아요. 왜? 면접관들이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그리고 면접의 평가라는 것은 잘한 사람을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보다 잘하면 미입을 주고 이 사람보다 잘하면 보통 우수를 주고 이 사람보다 못하면 미입을 주다 그런 게 아니에요. 면접은 각자 개개인의 평가예요. 여러분들이 30분 동안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면접관하고 질답 과정을 거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야기해보면 알아. 몇 마디 이 학생은 평소에는 성격이 약간 내성적인 면인데 뭔가 오늘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를 주는 거예요. 어른들이 여러분들 보세요. 공직사에서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대부분 과장급들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하고 있잖아요. 30분 정도 예를 들면 이야기를 나누면 그 사람에 대한 성격이나 그 사람의 어떤 살아온 삶, 또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에 대한 부분은 경험형 과제에 다 적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충 파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 어떤 공무원분들 대부분 아버님들 계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내 말이. 면접관으로 대부분 갔을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 몇 마디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핵심 포인트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냥 뭔가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란 거예요. 뭐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참고로 2023년도에 어떤 남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모 직렬에. 그 남학생은 나이도 많아요. 다른 어떤 자격증 공부를 했어요. 실제 팩트예요. 자격증 공부를 했어요. 자격증 공부. 그러니까 경험도 없어. 경험이라고 해봐야 예를 들면은 군대 생활 경험밖에 없어. 진짜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면접 준비 과정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나도 경험이 없으니까 나이는 많고 평생 공부만 했으니까 하다가 관공서에서 알바를 했어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 그잖아. 그리고 이제 군대 생활 경험. 그다음 면접 준비가 좀 노력했던 그거밖에 없어. 그런데 더 그 상황에서 웃긴 것은 말을 잘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말도 잘 못해. 그런데 애가 착하고 나이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열정이 있어. 순수해. 내가 그런 학생들은 좀 짠하니까 몇 번 봐줘요. 그래서 수업에도 한 번도 안 빠져요. 자기 어떤 코칭 시간이 아니어도 와서 참관하면서 막 다른 사람 하는 거 이야기 듣고 다 하는 거예요. 거의 다 수업 안 빠졌어. 한 번도. 간절하니까. 커시고. 그잖아요. 그랬는데 마지막까지 면접 전전날인가까지 내가 선생님 봐줬어요. 한 번. 내가 그랬죠. 마지막에. 너는 사실 진짜 우수받기 힘들겠다. 근데 혹시 면접관을 좋은 사람 만나면 네 진심을 알아준다면 나는 네 일을 오랫동안 보면서 네가 누구보다 순수한 어떤 영혼을 가졌고 착하고 그리고 공직에서 열심히 일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네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면접관들이 과연 있을까? 그런 면접관을 만나면은 혹시나 네가 우수를 받을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너는 우수받기 힘들겠다. 나도 그렇게 결론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대신 조건이 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네 모습을 보여라. 말 잘하려고 하지 마라. 뭔가 꾸미려고 하지 마라. 그냥 네가 있는 그대로만 모습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해라. 결과적으로 그 남학생은 예를 들면 우수를 받고 있겠어요. 그냥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 봐서 면접의 평가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개개인의 평가. 그다음에 뭔가 댐댐이죠. 그 사람을 면접관들이 봤다는 거예요. 물론 운도 나름대로 있었겠죠. 그죠? 그런 거죠. 면접이라는 것은 내가 여기서 전달하고 싶은 것은 경험이 없다고, 나이가 어리다고, 말을 못한다고 그런 것에 면접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면접에서 우수를 주고 미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면접은 자기 개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개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 이거 항상 명심하세요. 항상 여러분들의 면접 준비 과정에서 나의 이야기. 한마디로 나의 하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경계할 요소가 하나가 있어요. 경계할 요소가. 보세요. 상황형 과제 있죠. 약간 비슷하게 살짝 꼬아서 나올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여러분들 책에도 다 나와 있어요. 최근 5년 동안 기출문제 봐보세요. 단 한 문제도 똑같은 문제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상황이란 거 직무 관련 상황이죠. 직무 관련 상황에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당연히 해결 방안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상식적으로 해서 상식적으로. 내가 상황적인 상식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직무 상황에 따라서 해결 방안은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인사혁신처에서는 똑같은 문제를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뭐 5분 발표 참고 사료도 마찬가지예요. 예, 물론 간혹 가다가 5분 발표의 참고 자료가 그것이 참고 자료로 나왔던 것이 뭐 상황용으로 좀 변형을 시켜서 출제되긴 하지만 심지어 5분 발표 어떤 주제들도 똑같은 주제가 출제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그랬죠. 면접은 개성에다겠죠. 나의 이야기를 하는 거라겠죠. 그죠? 그 점을 항상 명심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은 필기시험에 익숙해 있죠. 필기시험하면 기본적으로 뭡니까? 기출, 이런 거에 돼 있죠. 그러니까 면접도 기출만 보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 지금부터 최소한 선생님 강의를 오픈 특강 들었다는 사람들을 버리세요. 왜? 그러한 방법이. 자, 국가직 면접에서는 막말로 말할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통이 제일 많이 나요. 그래, 안 그래요? 요즘 최근 추세는 과거와 달리, 과거에는 미흡도 좀 나왔는데 요즘에는 미흡을 안 줘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미흡을 해서는 안 줘요. 그리고 대신 우수는 조금 더 줘요. 그죠? 아니, 면접은 떨어뜨리는 면접이 아니라 합격시키기 위한 거예요. 예, 떨어뜨리는 시험이 아니라 합격시키기 위한 시험이에요. 굳이 여러분들 함께, 여러분들 면접 평정할 때 있죠. 대부분 중상입니다. 하 웬만해서는 안 줍니다. 면접관들도. 그렇잖아요. 아니, 내 자식 같은 애들인데, 예? 아무리 말 못한다고, 아무리 준비를 드렸다고, 막무가내 남발하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안 하죠. 예? 그런데 예? 미입은 있다겠죠. 다만 티가 날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서 국가직 면접은 성적 순위 아니냐 이런 말들을 마시죠. 물론 그 말도 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맞는 말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보세요. 100명 중에 3명이 미입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3명이 그러면 3%죠. 3%. 예를 들면 그래 안 그래요? 그 3명이 어디 갔어? 나 미입 받았어. 공개적으로 말할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설령 내가 미입을 받았다고 말하고 싶어도 사람들은 거기를 공개가죠. 어떻게? 인증해라. 너 거짓말 아니야. 2번 죽이죠.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득점에 내가 예를 들면 500점 만점에 했어. 나 미입 받았어. 어디 가서 나 미입 받았어? 할 사람 있어요? 못해. 왜? 못한다고요. 사람 심리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분명한 것은 미입은 있고 그 소수일 뿐이고 드러나지 않을 뿐이에요. 드러나죠. 내가 이런 말 좀 용기 있게 얼마 전에도 선생님 카페에서 봤잖아요. 어떤 학생이 참 용기가 있더라고요. 웬만하면 말해야 돼. 저 작년에 미입을 받았다고. 그걸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예. 그죠? 왜? 미입은 알거든요. 여러분들 국가직은 면접을 보게 되면 예비번호라는 걸 받게 돼요. 내가 성적이 낮건 성적이 좋건 만약에 떨어졌어 예비번호를 받지 못했다 그럼 무조건 미입이에요. 예? 예비번호는 나중에 추가 합격을 대비해서 주는 건데 추가 합격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최근에 추가 합격 같은 경우는 예? 제도 자체가 물론 올해 같은 경우는 제도가 바뀌어서 추가 합격이 더 늘어날 수는 있어요. 예? 동점자 일배색 컷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면접에서 보통 이상만 맞으면 최종 합격 규정이에요. 규정. 그것 때문에 동점자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 최종 합격자가. 최종 합격자가 많죠. 그래서 전공점 일배색 컷에 걸려있는 사람들 전공 점수를 보게 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최종 합격자를 줄이기 위해서 이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추가 합격이 늘어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그 제도 때문에 인해서 추가 합격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일부 진열 외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추가 합격이. 하지만 예비번호는 주죠. 그러니까 예비번호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미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럼 왜 그런 사람들이 미입을 받냐? 미입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이 미입에서가 미입을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 자체가. 물론 가끔 가다가 소위 말하는 일배충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100에 한 명씩. 여러분 농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있죠. 나중에 공무원 들어가면 공무원 되잖아요. 좋은 팀 만나는 것도 포기해요. 꼭 특정 어떤 팀이 자기 팀에서 있죠. 자기 팀 아닐지라도 또라이들 한 명이 또라이들. 한마디로 소위 일배충 같은 사람이 꼭 한 명씩 있어요. 모든 어떤 팀이 그런 것이 아니라 재수 없으면.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면접에서 통과. 왜? 보통을 막말로 봐서 보통을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최소한 보통에서 90%는 맞잖아요. 성적이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 거의 95%는 다 보통 합격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거 공무원 면접이잖아요. 이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미입을 안 주기 때문에 대신 그런 어떤 소위 말해서 또라이들이죠. 일배충이죠. 그런 사람도 가끔씩 통과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과 같이 근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이.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공직에 이미 입직한 선배나 후배들을 물어보세요. 그런 팀원들이 분명히 가끔씩 있는 데가 있어요. 좋은 팀을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복. 그잖아요. 그런데 하고 싶은 말은 내가 말했죠.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랬죠. 그런데 이것은 기출이 아니라겠어요. 그잖아요. 아니 경험령, 나무 경험령 과제 보면 못합니까? 나무 경험령 과제 보면 못합니까? 나무 경험.
나 저거 경험, 나도 저거 적어야지. 비슷하게 짜깁기 하고. 예? 질문 자체가 똑같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 내 이야 경험 자체도 경험형 비중이 가장 높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왜 남의 이야기를 봅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은 강의를 25년간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보내준 감사하다고 보내준 후기가 수천 개, 수만 개겠죠. 그래, 안 그래요? 나는 필요한 것만 줍니다. 필요한 것만 줘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선생님 수강생한테 말해줘. 나중에 너희들 후기 같은 거 필요한 말이라 선생님 몇천 개도 줄 수 있다. 나중에 선생님이 그래요. 강의 딱 들으면서 자기 깨달아요. 나의 얘기 하는 것이다. 나중에 어느 정도 공부 끝나잖아. 2차 정도, 2차 강의 끝나잖아. 야, 후기 줄까? 한 1000개 줄까? 아니요, 선생님 제발 부탁하는데 후기 한 개도 주지 마세요.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 왜? 깨닫거든. 나의 이야기를 해야지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미비 생겨? 남의 이야기, 따라쟁이, 앵무새 같은 답변, 끼워 맞추기 답변. 이런 거라니까 미비 생기는 거예요. 태도 자세에서 공무원들이 얼마나 나쁘게 하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예? 물론 이주의 성향이 완전히 강하다든가, 그런 경우 뭐 사례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면접장이 갖고 너무너무 긴장해갖고 아예 말을 못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사실 미흡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예? 그런데 가장 면접관들이 싫어하는 것이 예를 들면 여러분들 부모님이 공무원이고 면접관이 들어가신 분 물어보세요. 예? 비슷한 답변, 똑같은 답변 하는 거예요. 똑같은 답변만. 함께 후기 외우고 남 후기 외우고 끼워 맞추식으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면접 자체도. 경험형 과제 같은 어떤 경험을 재료로 면접 준비 과정에 썼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3학년 과제는 남 후기 볼 필요도 없고 그렇잖아요. 5분 발표도 마찬가지예요. 발표도 똑같아요. 대부분 다 경험 이야기, 자기 경험.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5분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시된 어떤 참고문에서 땡땡땡땡 내용을 바탕으로 저는 윤리 책임감을 유추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윤리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윤리 책임과 관련해서 저의 경험에 말씀드리면 대학교 4학년 때, 두루루루루루, 그잖아요. 그리고 또 보너스, 그리고 우리 어떤 진열에서는 윤리 책임과 관련해서 이러한 어떤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두루루루, 저도 윤리 책임을 갖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끝. 이것이 다 똑같아요. 똑같아, 다 발표 패턴이. 옛날에는 그나마, 있잖아요. 경험만 다 적었어요. 선생님이 있잖아요. 25년 강의를 했어요. 면접 오프 특강도 바뀌어요. 좀 이따 바뀐 내용 가지고 설명할 거예요.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올해는 내가 분명히 말했죠. 평점표에 대한 설명을 내가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겠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선생님은 남의 패를 알고 강의를 하죠. 항상. 패를 안다. 남들이 나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준비하지, 혼자서 준비하는 사람들, 다른 학원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것을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선생님은 앞서가려고 준비를 하세요. 똑같이 강의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강의 내용이 항상 작년 다르고, 내가 여러분 수강생 중에 작년 강의 내가 제목 무료로 줄게요. 수강생 중에서 달라요, 선생님. 올해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맞춰서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항상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해.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예를 들면 그런 패턴들. 근데 예전에는 경험만 발표했어요. 그래서 내가 경험만 하면 안 되지 않냐. 정책을 좀 해야 된다. 넣어야 된다. 그것도 이미 드러난 재료가 돼버렸어. 드러난 재료. 이제는 또 바꿔야지. 그잖아. 또 바꿀 것을 그런 것들을 선생님 강의. 그래서 작년에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보면 뒤에 보면은 작년에 우수로 합격한 학생 대부분이에요. 전부 다예요. 한 명 정도 빼놓고 다 우수 받았어요. 학생들이 작년에 일부 우수를 받고 합격한 애들이에요. 얘들이. 그냥 걔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선생님이 작년에 커트라인 코칭을 했어요. 물론 커트라인만 듣게 한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수강생 듣게 했죠.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있죠. 야, 발표부터 바꿔. 이렇게 다 어떤 피드백을 했죠. 학생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특히 검찰직 여학생 몇 분이 있는데 그 애들이 뭐냐면 선생님 5분 발표해서 제가 완전히 바꿨다. 선생님 컨라인 코칭 듣고 그래서 우수를 받게 생겼다. 그런 분들도 많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남의 패를 알고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남들은 후기만 보고 주구장창 공부해.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라 그래. 여러분이 그러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잖아. 최소한 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최소한 남 후기 봐야 앵무새처럼 똑같은 비슷한 답변. 실제 그 팩트 하나 말씀드릴게요. 면접관을 보는데 A, B, C를 봐요. C를 봤어요. 선생님 제자가. 아니 A, B는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답변만 하더라. 그런데 너는 참 답변이 참 실하더라. 이렇게 칭찬 받았어요. 그 여학생 우수 받았어요. 그 여학생이 출간직 여학생이었어요. 앞에 두 명이 똑같은 답변 질문에 똑같이 하더라고요. 토시 하나 안 틀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참 실한 답변이 하더라. 면접을 잘 보는 방법은 내가 미흡을 안 받는 방법은 아까 말한 것처럼 미흡이 3%가 있다 할지라도 그 3% 안에 안 드는 방법은 뭐더라?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답변이 면접관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걸 항상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터디온의 입장에서 아니라 면접관의 입장에서 어르신들 공직사에서 25년 30년 동안 일한 분들의 입장에서 내 답변이 어떨까를 생각하면서 답변을 항상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하건 혼자서 준비를 하건 아무 도움을 받건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가장 보편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많이 하는 거, 우리도 무조건 물어볼 겁니다. 무조건. 부당한 짓이죠. 부당한 짓이. 많이 들어봤죠. 공직사에서 지방직원, 국가직원 완전히 단골면이죠. 그죠? 이미 부당한 짓이 관련해서는 상황령으로 이미 국가직 구급에서 이미 상황령 과제로 출제가 된 바가 있어요. 그런데 부당한 짓을 뭐라고 나오냐? 인터넷상에서 인터넷 유튜브들이 저는 그런 거 사실 보지도 않아. 유튜브라든가 일부 모든 타원에서 똑같이 강의를 합니다. 내가 말씀드렸죠. 답변을 잘못해도 있잖아요. 어차피 보통을 많이 받아요. 하지만 그것이 누적이 되고 예를 들면 부당한 짓이 하면 기본적으로 공직관이죠. 공직관. 윤리관. 공무원의 윤리관이잖아요. 윤리관.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공무원 면접관 중에서 좀 윤리관이나 윤리책임 이런 것들 중시하는 면접관을 만나면 아마 꽂힐걸요. 그런 사람이 만약에 부당한 짓에 대해서 답변을 잘못하고 생각해 보세요. 꽂혀버리겠죠. 그러면 재수가. 그래서 면접관도 사실 운도 좀, 면접도 우수나 미흡도 약간 운이 따라요. 그런데 대부분 다 똑같이 답변하니까 그냥 남들도 그렇게 하니까 그냥 넘어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잘못 꺼지면 혼쭐이 나죠,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인터넷상에서 유튜브 다 보세요. 부당한 짓을 뭐라고 부당한 짓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나로 공무원에 어디에도 그런 공무원 행동 강령 나와 있지 않았어. 공무원 행동 강령에는 부당한 짓을 뭐라고 일리면은 정의가 되냐면 책에다 나와 있어. 자, 부당한 짓은 여러분 공무원 행동 강령이 뭡니까? 공무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했던 행위 규범이에요. 규범. 대표적인 것이 공무원의 행동 강령이 가장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무원의 의무 있죠. 공무원 의무 13대 의무. 이것들은 공무원을 일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돼. 여러분들이 지키지 않으면 그래서 징계를 받아, 처벌을 받아. 그잖아.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은 이 부당한 짓을 어디도 나와 있잖아.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공무원 행동 강령에는 부당한 짓을 어떻게 나오냐.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짓을 우리는 부당한 짓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공정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어요. 부당한 짓 유형들은 다 그거 몰라도 돼요. 여러분 애울 필요도 없어. 해치는 짓은 따르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따르지 말라고. 그리고 나서 계속 강요하면 소위 말해서 행동강령 책임관이라고 하죠. 보통 내 부서 내에 어떤 소속기관의 장이 보통 행동강령 책임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상담을 보고하고 상담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따르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공무원의 의무에도, 공무원의 13대 의무에는 거기도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복정 의무라, 공무원의 13대 의무 중에서 복정 의무라는 게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복정 의무라는 것은 거기에 적법한 명령만을 따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부당한 짓은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뭐라고 답변해? 네, 답변 드릴게요. 부당한 짓은요, 적법한 어떤 부당한 짓은 따르고요. 적법하지 않은 부당한 짓은 따르지 않을래요. 다들 똑같아요. 왜? 공무원은 또 더군다나 복정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관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답변해. 그런 것들이 면접 후기에 남들에게 그렇게 답변해도 남들도 그렇게 하니까 넘어가는 가운데 마치 그것이 정답으로 외우고 있어. 내가 말씀드렸죠. 그러다가 윤리관이라고 이거 투철한 어떤 면접관 나면 큰 코 다친다고 말했죠. 그렇잖아요. 민감한 부분입니다. 절대 그것이 아니라니까. 그거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정답이라고 외우고 다닌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부당한 짓을 적법한 거하고 위법한 거 구분할 수가 있나요? 행동강령에도 구분하지 않았었어요. 심지어는 모 지방직에서 그렇게 답변하니까 지방직 면접관이 아니 적법한 명령은 무엇이고 적법하지 않은 이유 한마디로 뭔가요? 우리도 제가 공직생활 30년 했는데 그거 모르겠는데요. 심지어는 물어본 면접관도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 여러분들이 만드냐고. 그리고 부당한 복정의 의무조차도 모른대요. 한마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내가 생각하건데 적법하지 않은 혹은 위법한 부당한 명령. 하지만 위법하지 않은 부당한 명령. 위법하지 부당한 명령을 어떻게 갑질로 착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만약에 예를 들면은 상관이 커피 심부름을 시켜요.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좀 그러잖아요. 물론 커피 이거 어떻게 보면 냉정히 말하자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상관에. 그렇잖아요. 부당한 지시에 속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은 위법하지 않은 부당함에 이렇게 생각. 아니요. 요즘에는 있잖아요. 여러분들 야근도 있잖아요. 함부로 못 시키고요. 커피 심부름도 상관이 잘 안 시키고요. 그 다음에 주말에 바쁘다고 일도 하다가 부탁도 잘 안 합니다. 왜? 요즘 MZ세대들은 그런 거 시키잖아요. 바로 인권위에 작업을 줘. 아니, 나 근무하는 상관이 일요일에 나와서 일 시켜요. 요래 불죠, 요즘에.
커피 심부름 안 시켜요. 죄송한 소리 같지만. 안 시켜. 물론 여러분들 스스로 아침에 출근해서, 예, 스스로 예를 들면은 동료들이나 선배들에게 커피다.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상관 자체가 왜? 나중에 문제가 돼버려요. 그것이 일종의 뭐더라? 공직사에서 최근에 강조하는 갑질 유형에 속해요. 그게 다. 갑질 유형에 속한다고. 그러니까 그 말은 뭐 여러분들이 말하는 네, 적법하지 않은 아니 그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겠지만 위법하지 않은 그런 어떤 갑질들은 따를게요. 이것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막말로 말해서 여러분들이 일요일날 상관 이사를 해야 돼. 이사친 좀 와서 도와줄래? 쉬고 있는데 갑질 맞아요. 갑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조직사에서 안 도와줄 수 있어요? 다 도와주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위법하지 않은 명령으로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답변은 그래서 정확한 책에도 선생님 교재에 보면 부당한 짓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선생님이 면접용 답변으로 정리 다 해놨어요. 그걸 여러분들의 어떤 답변 상황에 맞게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짓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지시사항이 본래 업무 취지에 맞는지 본래 취지에 맞는지 그런 것도 부당한 짓이에요. 부당한 짓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 이것이 만약에 이것이 공적 이익이 아닌 사적 이익인지 공적 어렵죠. 사례를 또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자 이것도 부당한 짓의 유형에는 수없이 많다니까요. 수없이 많아요. 예? 그다음에 예를 들면 공적 이익이 아닌 사적 이익을 사적 이익을 바탕으로 지시하는 거 그거 부당한 짓이죠.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면은 자 여러분들이 일요일 날 예를 들면은 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팀장님께서 혹은 과장님께서 야 내가 일이 좀 많아서 간데 내일 좀 와서 도와줄래? 이거 이렇게 됐어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상관이 하는 일도 당연히 우리 어떤 개인적인 일이지만 아니 여러분들 오라벨도 중요하잖아요. 예? 그런데 상관이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실 그 부탁을 예를 들면 들어주기 힘들겠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그건 상관의 사적 이익이에요. 그죠? 그런 답변들이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면접 준비를 그러면은 참 애매하죠. 예? 과연 이 답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유인할 수 있는 답변을 찾아라 그 말이에요. 유인할 수 있는 답변. 상대편 예를 들면은 보세요. 내가 선생님이 즉석에서 한번 답변해 볼게요. 네, 만약에 주말에 쉬고 있는데 상관님께서 일 좀 도와달라고 요구를 하신다면 일단 그 질문이에요. 쉬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중요한 어떤 약속이었거나 예를 들면은 중요한 약속이 정말 중요한 약속이 아니면 예를 들어 저는 상관을 일단은 돕기 위해서 어떤 회사로 출근을 할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오라벨도 저는 중시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상관께서 예를 들면은 워낙 급하시고 예를 들면 누군가의 어떤 도움이 필요로 한데 심지어 쉬고 있는 저에게 예를 들면은 업무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은 급한 일이고 저는 중요한 업무라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가서 정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도우고 난 다음에 끝난 다음에 상관님 제가 이번에 말 도왔으니까요. 저도 힘든 업무나 그런 거 제가 야근할 수 있으면 상관님도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도와줬으니까 저한테 저녁은 꼭 사셔야 돼요. 라고 저는 하면서 기꺼이 도와드리겠다. 뭔 말인지 되죠? 할 말은 한 거예요. 그잖아. 내가 말했잖아. 내가 뭐라 했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 답변이 면접관 어르신들이죠. 공직에서 25년, 30년 동안 일했던 사람들이죠. 그 입장에서 답변할 생각이라 그 말이에요.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이렇게 답변, 아니요, 공무원은요, 예를 들면은, 사실 그것은 상관님의, 예를 들면 사적인 어떤 업무인데, 제가 어떤 쉬고 있는 어떤, 도와달라는 것은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답해도 돼요. 하지만 진정성이, 하지만 그렇게, 그것도 면접장에서 답변할 사람은 없겠지. 그래, 안 그래? 그잖아. 하지만, 무작정 또 도와준다면 사람의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면접은 그냥 똑같은 질문이라도 다양하게 답변할 수 있다.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데 그 중에서 내 답변이 상관의 입장에서 내가 그래서 스터디 같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스터디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스터디를 하게 되면 특정 질문에 여러분들이 모범 답변을 만들어버려요. 그것이 가장 경계할 요소예요. 그죠? 그거 외에는 스터디가 좋은 스터디를 만나면 도움이 진짜 많이 돼요. 그런데 스터디를 하게 되면 창의성이 있는 것들이 안 나와요. 오히려 혼자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어떤 답변들이 좀 참신한 답변들이 많이 나와요. 자기만의 생각, 혼자서 한다면 나름대로 어떤 자기만의 생각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참신한 답변이 많아요. 대신 혼자 준비한 사람 단점이 뭐냐? 말이 장황해져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가 봐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좀 더 구체성 있게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장황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 그 말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심지어는 여러분들
여러분 있잖아. 선생님이 그 카페에 보면 후기 같은 거, 경험용 과제 후기 같은 거 올려놓잖아요. 그것만 봐도 충분해요. 그 후기 다 보지만 책에 있잖아요. 교재 후기 웬만한 거 다 있어요. 중요한 것들 다 있다고요. 그것만 보도 충분하세요. 흐름만 보면 돼. 경험용 과제는 샘플만 보면 돼. 샘플 어떤 재료를 경험용 과제로 썼는지, 그리고 면접 준비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했는지 그것만 진열 구분해 참고, 이런 경험 나도 한번 하고 이걸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 봐야지.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상황형 과제 볼 필요도 없어요. 예? 상황형 과제는 볼 필요도 없다고. 상황형 과제 있잖아. 어차피 상황형 과제는 면접 과제 질문 리스트 위주로 물어보고 얘들이 다 똑같이 답변해요. 예? 하지만 거기서 얼마나 차별화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내가 어차피 선생님 잘한 과제면 상황형 과제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대한민국 제일 잘해요. 어떤 상황이 와도 선생님 다 창이 있으니까 풀어낼 수가 있어요. 선생님 나중에 상황형 과제 기출 해설 자료 있죠? 싹 줄 거예요. 해설 자료. 그 해설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선생님밖에 없어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잖아요. 그 다음에 선생님은 상황형 과제 같은 경우는 지금 있죠? 예. 제 스텝한테 부탁도 하고 내가 다 점검하고 해가지고, 예. 상황형 과제 지금 무지하게 많이 만들어놨어요. 직렬별로 몇 개씩 다 만들어 새로운 문제로. 상황형 과제는 예상 문제로 풀어봐야 되고, 최근 출제 경향에 맞는 걸로 풀어봐야 돼요. 상황형 과제는 기출은 풀어줘요. 풀어주는데 중요한 것. 확장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상황형 과제만 풀어줘요. 지나간 상황형 안 풀어줘요. 왜? 선생님 해설자료만 줘도 충분하니까. 그거도 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상황형 과제는 그냥, 예? 선생님 수업을 듣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따로 하실 필요가 없어요. 3단계 때 선생님이 상황형 집중 풀 시간이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 그 점만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다. 그 다음에 공무원 면접 결과는 항상 미리 예측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미리 예측하지 마라. 더군다나 올해는 말씀드렸잖아요. 깜깜이 면접, 특히 일베스 컷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깜깜이 면접이라고 했잖아요. 막말로 말해서 지금은 당장은 내가 어떤 일베스 컷이지만, 예, 동점자 중에서 내가 전공 점수가 높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미입력자의 변수는 항상 존재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뭐가 변수가 있죠? 우수의 변수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예, 동점자에서 내가 예를 들면은 일베스 컷이야. 그렇지? 그런데 일베스 컷에서 예를 들면은, 예, 보니까 20명이 동점자인데 여기서 10등까지만 돼. 여기서 미입력자를 생각해야지. 한두 명 빼. 한두 명을 더 더해야 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나는 8등이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8등, 9등이 되는 거야. 여기서 동점자가 우수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컷라인에서 우수가 나올 수 있어. 거기서 한두 명 빼. 내가 예를 들면 현재는 10등으로 조정 선택 과목 합산은 되지만 그런 우수의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우수가 안 나올 수도 있고 미입력자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없을 확률보다 있을 확률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어차피 점수 입력 안 하는 사람들 끝까지 입력 안 하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5 내지 10% 입력을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겁먹지 마세요. 그 5 내지 10%라는 게 내 점수에만 밀집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합격권이 다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5 내지 10%가 미입력자라면 보통 그 미입력자는 커트라인 쪽에 보통 피라미드 형태로 형성이 되죠. 예? 그리고 커트라인 쪽에 밑에 쪽에 많이 분포되는 것이 일반적인 통계예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4차 컷이 나왔고 5차 컷을 공단계에서 낼지 안 낼지를 모르겠는데 낼 수도 있어요. 그죠? 지금 4차 컷 나오면 지금 크게 변동상 없을 거예요. 일부 진로에 빼놓고. 예? 정체됐을 거예요. 점수대가. 가끔 자고 있는 한 명 정도 늘어나고 아니면 최근에 여러 정도 됐을 거예요. 빼버린 사람들 점수. 그래 갑자기 내가 동점자로 200등이 돼? 198등이 돼버렸어. 웬떡이냐? 웬떡이 아니라 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빼지 좀 마세요. 그런 거. 왜 뺍니까? 점수를 자기 점수를 빼버린다고. 그러니까 점수가 떨어지고. 물론 이제 가끔 가다 이제 거짓말 헛수 이런 것도 있죠.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일베스 컷이 일베스와는 문제될 게 없어요. 전공점수하고 무관합니다. 필기컷이죠. 필기컷. 예, 일베스 컷이 아닌 필기컷. 그 사람들은 무조건 우수를 받아야 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일베스 컷에 있다 해서 전공점수 합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그 상위권 지금은 되지만 미입력자라든가 우수 변수에 따라서 약간은 차이가 발생될 수 있다까지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더군다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말 그대로 이제 깜깜이 일베스 컷은 깜깜이 면접이 돼버렸어요. 그잖아요. 옛날에는 무조건 보통 맞으면 최종 합격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적이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되면은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있잖아요. 내 한 가지 말씀. 여러분들 지방직 이런 거 고민하잖아요. 면접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 지방직도 잘 봅니다.
뭐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세상 이치가 그래요. 여러분도 선생님 나이 정도 살아보세요. 세상 이치란 것을 알아요. 요만큼은 알아요. 많이는 아니지만 요만큼은 알아요. 그렇잖아요. 예? 세상 이치는 있죠. 노력하는 사람한테 예? 뭐든지 기회가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거 한 가지만 하고 쉬었다. 야, 쉬었다 할게요. 자, 예?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수 있죠. 우수 있죠. 예. 그러면은 보통 자, 예, 안정권이 있고 필기컷이 있고 아니 일배수컷이 있고 필컷이 있어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예, 필기컷하고 예를 들면은 일배수컷하고 같이 나타나는 징렬도 많아요. 이번에도 그런 징렬이 상당히 많아요. 예. 보통 1.3배수 기준인데 예. 보통 예를 들면은 일배수컷하고 필기컷이 동점자가 많아가지고 1.3배수 전후가 막 돼버리면 1.28 된다. 거기서 끊어요. 더 많이 뽑으면 1.5배수 넣어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필기컷하고 예를 들면 1배수컷이 같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보세요. 예를 들면 검찰직이 예를 들면 커트라인이 작년에 87점이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정확한 이게 내가 자료 찾아봐야 되는데 한 70명, 80명 정도 됐겠죠.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87점이. 내가 미입력자의 변수까지 하면 정확하게 아는데 내가 기억이 안 나요. 80명이에요. 그러면 있잖아요. 작년에 검찰직 우수 5명 나왔어요.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 고득점자에서 미입이 있고, 예를 들면은 여기서 우수가 있으면 쌤이 되죠. 그거 모르죠. 그런데 작년에 87점에서 검찰직이 5명 우수가 나왔어요. 87점에서 우수가. 전국에서 5명이 나왔어요. 물론 여기서 알파 한두 명 더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아까 말한 것처럼 우수나 미입의 변수에 따라서 그래서 내가 모르죠. 그것까지는 모르잖아요. 내가. 그런데 이거 조사하면 다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선발 인원, 일배수 컷, 최종 합격 이론. 예? 그잖아요. 동점 몇 명. 그런 거 하면 다 나중에 최종 합격자 발표나면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해요. 100%는 아니라도 95%는 신뢰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작년에 예를 들면 선생님 제자가 검찰직에서 필기컷 87점 학생들이 몇 명의 수업을 들었냐면은 내가 알기로는 필기컷에 예를 들면은 20명이요? 20명? 20명 안 된다. 한 15명, 6명 들었던 걸로 기억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점수를 받잖아요. 나중에 일부러 점수를 적어라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 때문이에요. 나중에 합격자 통계나 이런 것들 개인적으로 내보려고. 그런 차원이거든, 사실요. 그래서 그것을 개인 어떤 신상이 있게 공개는 하진 않아요. 그래서 한 15명 정도 정도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80명이 필기컷이면 선생님 수업을 다 듣잖아요. 예를 들면 이 중에서 예를 들면 다른 학원 들은 사람도 있고 스피치 학원 들은 사람도 또 절반은 또 혼자서 준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가지각색이 있죠. 학원이 전국에 몇 개입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면 작년에 80명에다가 15명 정도 수업이 들었어요. 대략. 실제 팩트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예를 들면 선생님 제자가 5명, 4명은 내고 확인했어요. 87점. 근데 한 명은 87점인데 전화를 했는데 확인하려고 축하한다고 전화하려고 해봤는데 연결이 안 돼. 전화 연결이. 예. 그럼 이 학생이 87점이 맞으면은 5명이고 선생님이 전화 연결해가지고 우수를 받은 사람 4명이 확실하죠. 대전에 살았던 여학생 1명. 예. 한 분은 있으면 인강 들었죠. 한 분은 고향이 대구고, 예. 대구에서 학교를 다녔고, 예를 들면은 경북 구미가 집이고, 노량진에서 한 달 동안 방 얻어서 살았던 그 여학생. 이 여학생 같은 경우는, 예. 재작년에 2023년에 필기컷으로 면접에서 보통 맞고 떨어졌어요. 그런데 내가 물어봤어. 너는 왜 또 필기컷이었어? 내한테 물어봤죠. 야, 나이도 어려요. 많지도 않아요. 너는 왜 노량진 가서 방 얻어서 지방에서 왔냐? 후회 없이 해보고 싶대. 후회 없이 해보고 싶대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전라남도 강주. 그 여학생 1명. 그 다음에 경기도 어디 여학생 1명. 이 4명 있죠. 이 연락처까지 다 있어요. 이 4명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연락처를 달라면 수험생들이 말 많으면 도움을 준대요. 예? 이 학생 4명 우수 받았어요. 선생님이 알아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일부 학원에서 내는 통계 이런 거 있죠. 다 사기입니다. 100% 사기. 예? 작년에 실제로 5명,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있을 수 있겠죠. 작년에 선생님 제자 중에서 다 나왔어요. 그리고 2023년에도 검찰직에서 9명이 우수를 나왔죠. 선생님 제자가 7명 나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선생님이 강의를 잘해서가 아니라 선생님 강의 프로그램을 맨날 요구하죠. 스티만 선생님 강의 프로그램은 너무 빡세다. 보통을 막기 위해서는 그럴 필요 없다. 아니요. 선생님 강의 프로그램은요. 철저히 어떤 과학적인 프로그램입니다. 1단계 수업은 이론 강의. 2단계 수업 여러분들 복습반의 실전형 강의. 3단계 마무리 과정. 이런 식으로 강의해요. 이것만 강의하자. 선생님 강의 프로그램은 거의 풀이에요. 풀. 빈 시간에 여러분 특강이에요. 게릴라 특강. 야 학원으로 나와. 오늘 한번 겸정 가지고 봐줄게.
그러고 또 지방 사람들 줌으로, 야, 오늘 줌 접속해. 예? 선생님은 한 달 내 아침 수원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하면 거의 1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2시간 넘게 걸려요. 그러면서 선생님 거의 한 달 동안 풀로예요, 풀로. 나중에는 선생님, 온 얼굴이 시커매져요. 애들이 건강까지 걱정을 해요. 내 말이 거짓말 아니에요. 작년에 선생님 수업 듣던 학생들 물어보면 많아요. 그냥 나는 내가 제일 행복할 때가 나는 여러분들하고 강의한 게 제일 행복이에요. 진짜 행복이에요. 거짓말 아니라. 예? 그런 거 없으면 선생님 다른 학원 대충 해요. 여러분 1대1 코칭 이런 거 있죠? 안 해줍니다. 한 5분 봐주고 끝내버려. 해준다고 안 해줘요. 선생님은 다 해줘요. 받을 신청한 사람은 다 해줘요. 그리고 그래서 다는 한데 여러분은 못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뭔가 좀 더 해주고 싶다 그러면 선생님이 막 좀 더 더 해주고 그래요. 사실. 그 점은 내가 말씀드려요.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팩트를 말씀드리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일부 학원에서 많은 통계 이런 거 다 100% 사기라는 거예요. 무슨 때, 심지어 일베스 컷을 알아야지만이 우수 미분을 알 수가 있겠죠. 일베스 컷도 몰라요. 그런데 우수가 몇 퍼센트인지 합격률이 다 사기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서두에 이야기했죠. 대한민국에서 장담하건데 나는 통계자가 다 있어요. 선생님 뭐 하나요? 하지만 공개는 하지 않아요. 예? 내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에서요. 합격률이 70%다. 평균이. 선생님 80% 나와요. 더 웃긴 것은 컨라인 학생들도 많아요. 죄송한 소리 같지만. 예? 합격률, 미흡은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없을 수는 있을 수 있겠죠. 있어요, 분명히. 예? 그 소선, 예? 10손가락 안 들어. 5손가락 안에도 안 들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선생님 수업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말은 어쨌든 15명에서 4명이건 5명이건 우수를 받았다는 것은 이 퍼센트가 30%가 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33% 넘죠. 예? 넘어요. 작년에 전산직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전산직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전산직은 필기컷이 예? 84.5점이었어요. 그 86점이 일베스컷이었어요. 이것도 팩트죠. 이것도. 그런데 84.4점이 우수를 받아가지고 우수가 12명인가 14명 나와가지고 일베스컷이 보통받고 성적적으로 일베스컷이 보통받고 여기서 우수만 합격하고 나머지는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84.85점 우수가 다 합격한 거예요. 물론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예요. 그래서 내가 면접의 우수라든가 전산지 실제 팩트의 팩트 작년에 면접 본 사람이 있다면 이 말이 맞다는 거 알 거예요. 자기는 일베스컷인데 보통받고 떨어졌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84. 이때도 카타에서 왜 내가 그래서 미흡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말도 맞아요. 아니요. 선생님 그때 수강생이 5명인가 우수막 합격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알아요. 얘들이 84, 85점이었거든요. 예?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물론 이런 경우는 자주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면접이라는 것은 강조하는 것은 우수나 미흡 비율은 해년마다 직렬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과거에 이런 사례가 없었어요. 2023년도에 같은 경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2023년도 강원 우정직 있죠. 강원 우정직. 거기서도 마찬가지죠. 거기서도 있잖아요. 미흡이 예를 들면 5명이 나와가지고 필기컷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받고 다 합격하는 그런 사례도 생겼었어요. 예? 물론 그 다음에는 안 그랬죠. 그러니까 면접관이라는 것은 면접관을 바뀌죠. 해년마다. 그래서 직렬마다 내가 말씀드렸죠. 미흡 비율은 적게 나와요. 평균 따지면 3%도 안 될 거예요. 냉정히 말하자면. 예? 그다음에 우수 비율은 조금 더 높을 수 있어요. 근데 전체 인원도 여러분들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전체 인의 80명에서 4명, 5명이라면 예, 소위 말해서 거의 뭐 1.2%, 1.5%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 맞잖아요. 예? 전체 인원을 생각한다면 그잖아요. 하지만 예를 들면은 15명에서 4, 5명이라는 것은 높다는 이야기예요. 왜? 얘들은 진짜 열심히 했어요. 내가 알아요. 자기는 컨라인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강주에 사는 여학생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예? 그 차비 들어가면서 전날에 와가지고 방 얻었고 참관이라도 하겠다고 자기 수준 아니어도 3번이나 왔어요. 3번이나. 서울에. 예? 강주 전남 사는 사람. 대전에서 사는 사람 한 번 코칭 받았고.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이 경북 구미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실강으로 왔고 학원에서 항상 살다시피 했고 노란이 고시원 얻어가지고. 그걸 말하고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수라는 것은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우수가 높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수라는 것도 결과가 또 노력하는 사람한테 기회가 온다는 소리예요. 예? 여러분들 있잖아요. 면접은요. 요식행위가 아니에요. 요행이 없어요. 대충 봐가지고 여러분들 대충 해가지고 간다. 아니요. 들러리다 들러리. 죄송한 소리 같지만 웃긴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합격하잖아요. 예? 그래놓고 예를 들면 자기들 면접은 필기컷은 들러리다 해놓고 성적순위 해놓고 면접장에 다 갑니다. 2023년도에는 총 전체 인원이 7,000명 중에 있잖아요. 7,000명 넘거든요. 7명 빼놓고 면접장에 다 갔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나도 혹시라도 합격할 수 있을까? 그런데 죄송해서 필기컷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있잖아. 절반 이상 아니 60, 70%는 포기해버립니다. 그냥 책만 사서 대충 그냥 대충 스터디만 하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수 같은 경우도 역시 노력하는 사람 몫이라는 거예요. 쉽지는 않아요.
그죠? 하지만 미흡보다는 우수받기가 쉬워요. 그것은 내가 분명히 맞아요. 면접관의 입장에서 이 사람은 말 잘하는데 우수를 예를 들어 면접관 두 분이 한 분 5월상을 주고 한 분이 5월상에다 중 하나 줬어요. 4개상, 3개상. 그럼 협의하에서 이 학생 우수 된다. 우수 주는 거예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면접관들 중상을 많이 준다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우수와 미흡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하지 많지는 않아요. 미흡보다는 우수가 좀 더 많이 나온 것이고 보통 훨씬 높고. 하지만은 내가 카트라인이라고 해서 내가 이 말을 왜 하냐. 지방직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카트라인에 걸쳐 있다면 지방직과 병행하는 게 맞아요. 오히려 지방직 시험에 좀 더 비중을 두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오직 온리 국가직만 준비하는 사람들 같은 선택의 직업지 않나요? 내가 검찰직이요. 혹은 내가 뭐 직업상당직이요. 지방직 안 보는 사람 있잖아요. 접수 안 한 사람도 있잖아요. 선택의 여지가 들러리 될 걸까요? 선생님 강의를 들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최소한 후회 없이 해보라는 이야기, 후회 없이. 국가직만 보는 사람들은 선택의 직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면접 안 볼 건가요? 필기학교 가면? 아니잖아요. 카트라인이라고 해서 그래서 뒤집으세요. 뒤집으라고. 겁 좀 주세요. 야, 일베스크 기다려. 우리가 다 웃음 맞아볼 거야. 그런 마음 가지고 하라 그 말이에요. 일베스크 쫄지 마세요. 그 정도 간절함을 가지고 하란 말이에요. 노력하는 사람한테 기회가 온다 그 말이에요. 노력하는 사람들한테 선생님 말은. 당연히 지방직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필기 컷이면 당연히 병행 준비를 하는 것이 맞아요. 오히려 비중들을 예를 들면 좀 시험에 좀 더 드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5년대가 국가직이라면 준비하란다. 그걸 이야기하고 하는 소리예요. 분명히 노력하는 사람들한테 기회가 온다니까요. 지방직은 별로 기회가 안 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방직은 서울 정도, 요 정도 인천이라든가 그다음 강원도 정도, 요 정도 빼놓고는 사실 솔직히 우수가 많이 안 나와요. 미흡도 잘 안 주지만 물론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난리가 아니죠. 특히 지방직 경기도 쓴 사람들은 면접 준비하세요. 필기컷도. 경기도는 지랄 같습니다. 경기도는 30%가 다 재면접이고 그중에서 90%가 미흡이고 그중에서 또 최종 재면접까지 가면은 90%가 다 떨어져요. 개떡 같은 곳입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 검색하면 다 할 거예요. 경기도 접수한 사람은 국가직 올인하는 게 나와요. 진짜. 그래서 나중에 이것은 실없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알아요. 다 알아. 다 아는 사람 다 안다고. 경기도는 특이합니다. 재면접이라는 게 있어요. 미흡도 재면접을 보고 우수도 재면접을 봐요. 그리고 또 일부 시구는 또 우수는 또 재면접을 안 봐요. 그래갖고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재면접 본 사람 대부분 성적이 좋은 사람이 90%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작년에 수원에서는 필기컷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합격했고 학교 성적 좋은 사람들 우르르 재면접까지 봐고 떨어져가지고 시흥도 그랬죠. 수원도 그랬고 기술직은 세부럽고 학교 보통 맞고도 미입이 많이 나고 학기간 기술정렬이라든가 세부럽죠. 작년 대표적 시흥 일반행정 필기컷이 다 합격했어요. 성적 좋은 미입 받고 떨어져 보니까 수원도 그랬죠. 수원 일반행정도 그랬죠. 이것도 팩트입니다. 팩트. 그런데 그 사람이 참 경기도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내가 그래서 맨날 오픈때 가서 경기도 욕하더라. 작년에 가장 최고로 높았어요. 미입 비율이. 작년에 역대급이었죠. 역대급. 기록을 경신해요. 기록을 경신해. 그러니까 내가 농담삼아 경기도는 접수한 사람 농담삼아 예를 들면 국가직 오류하라고 내가 농담삼아 그러는 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팩트. 내가 여러분들 뭐하러 그리 맞추겠습니다. 자, 그 점을 하고 다음 시간에는 자 공직가치 있죠. 공직가치. 그 중에서도 새로운 평점 요소 4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귀에 쏙쏙 들어오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